여기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자유무역과 관용의 상징인 이 나라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갑자기 한국의 불닭볶음면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는 네덜란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불닭볶음면을 사러 오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닭 원정 쇼핑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강타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한 공무원의 10년 전 개인적 트라우마였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마르텐이라는 식품안전청 검사관이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에 과학적 판단을 흐렸고 그 결과 양국 관계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놀라운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한 남자의 편견이 어떻게 기적 같은 협력으로 바뀌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르텐 반데르 벨테입니다. 42살 네덜란드 식품안전청에서 15년째 검사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평소보다 3배는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연단에 올라서자 손끝이 차갑게 식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이 네덜란드 국민들을 지킬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부로 한국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3종류에 대해 네덜란드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캡사이신 농도 초과, 국민 건강 위협, 과학적 근거. 모든 데이터가 제 앞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10년 전 태국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었어요. 현지 길거리 음식을 먹고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매운 음식, 특히 아시아 음식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죠.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일이었고 지금은 공적인 업무였어요. 기자회견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의 무분별한 챌린지 문화, 늘어나는 응급실 사례들을 언급했죠. 한 기자가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묻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공식 통계는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실한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제 조카가 지난달 이 제품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습니다. 16살 조카 얀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던 일, 병원에서 3시간 동안 링거를 맞았던 일, 의사의 급성 위험 진단. 모든 걸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제가 완전히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프레드릭 부장관이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야만적인 음식으로부터 국민을 지켰다며 칭찬했죠. 동료들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축하해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켜자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국제뉴스에서 제 기자회견을 대서특필하고 있었거든요. CNN은 네덜란드의 뜻밖의 보호주의를 지적했고 BBC는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위험성을 꼬집었어요. 그날 밤 조카 얀에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쟤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그때 짝퉁 라면 먹었어요. 중국에서 만든 가짜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친구가 온라인에서 싸게 산 제품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품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한국 언론 스크랩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당황스러워하는 논조였지만 일부는 네덜란드의 일방적 통상 압박이라며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옳다고 믿으려 했어요. 설령 조카가 짝퉁을 먹었다 해도 원래 제품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 결정이 옳은 걸까요?
제 발표 이틀 후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튜버 요나스가 움직였습니다. 구독자 200만 명을 자랑하는 그는 정부의 리콜 조치에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날 오후 3시 요나스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그 방송을 지켜봤어요. 화면 속 요나스는 책상 위에 불닭볶음면 5봉지를 늘어놓고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죠. 정부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려 해요. 우리가 뭘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실시간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채팅창에는 응원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불닭볶음면을 단숨에 먹어치운 요나스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시청자들도 열광하며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네 번째를 먹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요나스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다섯 번째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였습니다. 요나스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그는 배를 움켜쥐더니 의자에서 비틀거렸죠. 카메라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15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요나스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 분 후 방송은 갑자기 끊어졌고 곧이어 긴급 속보가 터졌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죠. 사무실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레드릭 부장관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죠. 제 말이 맞았다며 이제 누구도 우리 결정을 비판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녁 뉴스는 요나스의 사건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의료진은 그가 급성 위염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발표했어요. 정확히 제 조카가 겪었던 증상과 똑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묘한 승리감을 느꼈어요. 제 판단이 옳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나타난 거니까요. 10년 전 태국에서의 트라우마가 과학적 직감으로 승화됐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요나스의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가 됐어요. 유럽 전역의 언론이 불닭볶음면의 위험성을 다뤘고 일부 국가에서는 비슷한 규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각종 인터뷰 요청을 받으며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모든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다른 한국 식품도 검토할 건지. 그때만 해도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어요. 용감한 검사관이 위험을 미리 경고했고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확신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아픔이 국민을 구하는 예언이 됐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나스 사건 사흘 후 제 휴대폰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CNN, BBC, 로이터.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네덜란드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는 거였죠. 아침 뉴스를 켜자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네덜란드 젊은이들이 국경을 넘어 독일과 벨기에로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사러 가는 거였어요. 불닭 원정 쇼핑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강타했어요. 암스테르담에서 독일 국경까지 3시간을 운전해가며 라면을 사오는 영상들이 바이럴됐죠. 어떤 대학생은 벨기에에서 불닭볶음면 100개를 사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자유의 맛이라고 외쳤어요. 국제 언론의 반응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300년 자유무역 전통의 네덜란드가 보호주의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뉴욕타임스는 개인적 트라우마에 기반한 정책 결정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제 기자회견을 분석했죠. 더 충격적인 건 유럽연합의 반응이었어요. 브뤼셀에서 네덜란드의 일방적 무역 조치가 단일 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독일 상무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 없는 감정적 결정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도 급속히 냉랭해졌어요.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심지어 제 직속 상관도 마르텐, 좀 조용히 지내라며 외부 인터뷰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어요. 그 주 금요일 외무부에서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외무부 차관이 저를 불러 면담했어요.
그의 얼굴은 차가웠죠. 마르텐 씨, 당신의 조치가 우리나라 300년 무역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정식 항의 서한이 왔고 EU에서는 조사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했거든요.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연간 무역액이 20억 유로가 넘어요. 라면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위험에 빠뜨릴 셈입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네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평소 불닭볶음면이 진열되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사장 올라프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어요. 마르텐 씨,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매출이 30%나 떨어졌어요. 젊은 손님들이 불닭볶음면을 찾다가 실망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매일 봐야 한다는 거였죠. 온라인에서는 불닭볶음면이 정가의 3배 가격에 암거래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신규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던 선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핸드폰을 켜니 SNS에는 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마르텐 때문에 네덜란드가 웃음거리가 됐다. 개인적 트라우마로 국정을 좌우하는 공무원 같은 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와 있었죠.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조카 얀이 보낸 메시지였거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삼촌 때문에 우리가 불닭 못 먹는다며 놀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판단이 정말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 비서가 긴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양식품 유럽법인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죠. 적대적인 항해 전화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기를 든 순간 예상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마르텐 씨. 삼양식품 유럽법인 대표 미카엘라입니다. 그녀는 리콜 철회를 요구하는 대신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저희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함께 증명하고 싶습니다. 협력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 기업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립 대신 협력을 제안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유럽 기업이었다면 즉시 법정 공방을 벌였을 텐데 말이죠. 그때 제 젊은 동료 한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녀는 K-팝 팬이라 한국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손에는 요나스의 병원 진료 기록 사본을 들고 있었어요. 마르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요나스의 혈액 검사 결과에서 이상한 화학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죠. 천연 캡사이신이 아닌 인공 합성 물질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나가 최근 석 달간 유사한 복통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온라인에서 구매한 저가 제품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 제품들 모두 정품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제조된 짝퉁들이거든요. 저는 책상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 조카도 요나스도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가짜 제품의 피해자였다는 말이었거든요. 한나는 계속 설명했어요. 정품 불닭볶음면에는 정교한 위조 방지 시스템이 있다고 했죠. QR코드부터 시작해서 특수 인쇄, 홀로그램까지. 삼양식품의 기술력이 놀라울 정도라고 감탄했어요. 정품은 천연 캡사이신만 사용해요. 하지만 짝퉁들은 공업용 화학 캡사이신을 쓰죠. 그래서 복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과학적 근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짜 제품 때문이었다는 거잖아요. 미카엘라와의 통화를 다시 연결했어요.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했죠. 마르텐 씨, 저희도 짝퉁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정품과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면 어떨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죠. 좋습니다. 함께 조사해보죠. 그날 오후 저와 한나는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닭볶음면들을 수집했어요.
온라인 쇼핑몰, 아시아 식품점, 심지어 암시장까지 뒤졌죠. 실험실에서 성분 분석을 시작했을 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40%가 짝퉁이었거든요. 특히 온라인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가짜였어요. 정품과 짝퉁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정품은 천연 고춧가루와 캡사이신을 사용했지만 짝퉁들은 공업용 화학 물질을 남용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에서는 식용 불가 첨가물까지 검출됐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조카 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가 먹었던 라면 포장지를 다시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죠. 사진을 받아보니 역시나 짝퉁이었어요. QR코드도 없고 인쇄 품질도 조잡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개인적인 트라우마에 휩싸여 과학적 사실을 외면했고 그 결과 무고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입혔죠.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제 실수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미카엘라가 네덜란드에 직접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놀랐어요. 예상했던 공격적인 기업인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차분하면서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마르텐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는 제게 악수를 청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당황했죠. 제가 그녀의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거든요. 실험실로 향하는 길에 미카엘라는 삼양식품이 짝퉁 문제로 얼마나 고민해왔는지 설명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정교한 기계를 꺼냈죠. 제품 진위 확인 장비였어요. 바코드 스캔부터 성분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가능한 첨단 기술이었어요. 한나는 그 기술에 완전히 매료됐어요. 홀로그램 스티커, 특수 잉크, 심지어 DNA 마커까지 사용한다는 사실에 감탄했죠. 유럽의 어떤 식품 회사도 이런 수준의 위조 방지 기술은 없었어요.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수집해온 샘플들을 하나씩 분석했어요. 미카엘라의 장비로 진품을 구별하고 한나가 성분 분석을 담당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시중 유통 제품 중 정품은 절반도 안 됐거든요. 특히 온라인 할인 제품들은 거의 모두 가짜였어요. 가장 끔찍한 발견은 짝퉁 제품들에서 검출된 화학 물질들이었어요. 공업용 캡사이신, 불법 방부제, 심지어 중금속까지 나왔거든요. 한나가 분석 결과를 보며 경악했어요. 미카엘라는 삼양식품의 제조 공정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무균 시설, 3중 품질 검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유럽의 어떤 공장보다 철저했죠. 매 배치마다 20가지 검사를 거친다고 했어요. 그때 조카 얀이 보낸 라면 포장지 사진을 미카엘라의 장비로 스캔했어요. 역시나 짝템이었죠. QR코드가 가짜였고 홀로그램도 조잡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 조카가 요나스가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이 먹었던 건 정품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가짜 제품의 피해를 진짜 제품의 탓으로 돌린 셈이었죠. 실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마르텐 씨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죠. 미카엘라의 따뜻한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어요. 제가 그녀의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도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한나가 최종 분석 결과를 정리했어요. 정품 불닭볶음면은 모든 유럽 식품 안전 기준을 통과했고 오히려 일반 라면보다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미카엘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답은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 실수를 인정하면 커리어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 사이에서 고민했죠.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명예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가 언론실에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했죠. 다음 날 오후 기자회견장은 일주일 전보다 더 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 기자들까지 몰려 있었거든요.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내려놓고 직접 말하기로 했어요.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안전한 식품입니다. 리콜 조치를 즉시 철회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했어요. 제 개인적인 편견이 과학적 판단을 흐렸다고 고백했죠. 피해를 입은 사례들은 모두 짝퉁 제품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밝혔어요. 그때부터 진짜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10년 전 태국에서의 트라우마, 조카의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요나스 사건도 가짜 제품이 원인이었다는 사실.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과학자로서 실격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데이터보다 감정을 우선시했고 그 결과 무고한 기업과 양국 관계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삼양식품과 한국 정부 그리고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깊게 인사하는 모습만 카메라에 담겼죠. 그때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미카엘라였습니다. 그녀가 단상으로 올라와 제 용기에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실수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네덜란드와 더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탈진한 상태였어요. 모든 걸 다 토해낸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꼈어요.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트라우마가 비로소 해소되는 기분이었죠. 미카엘라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따뜻한 악수를 나누며 서로 미소를 지었죠. 위기는 끝났고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제 사과를 톱으로 다뤘어요. 반응은 엇갈렸지만 대부분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조카 얀이 전화를 걸어와 정말 멋있었다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공개 사과 이후 네덜란드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직접 한국 대사를 만나 사과했고 총리까지 나서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삼양식품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유럽 물류 허브 건설을 위한 부지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거였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경제부 장관이 직접 미카엘라에게 제안했어요. 로테르담 항구 근처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고 이를 통해 유럽 전역에 한국 식품을 공급하자는 계획이었죠.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통역을 도왔어요. 미카엘라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거든요. 이건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였어요. 삼양식품 본사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임원진이 직접 네덜란드로 날아왔어요.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양측 모두 이번 사건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려는 의지가 강했거든요. 계약 체결식 날 암스테르담 시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대사, 네덜란드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진까지. 저도 특별히 초대받았죠. 미카엘라와 경제부 장관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는 단순한 사업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마르텐 씨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겼어요. 미카엘라가 제게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한 건 실수를 인정한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용기 있는 실수 인정이 더 큰 신뢰를 만들어냈다고요. 계약 내용은 놀라웠어요. 500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설, 현지 일자리 300개 창출, 그리고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한국 기업이 유럽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건 네덜란드 정부의 추가 발표였습니다. 앞으로 아시아 식품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K푸드 페스티벌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축하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네덜란드 요리가 함께 차려진 테이블이 인상적이었죠. 양국의 요리사들이 협력해서 퓨전 메뉴도 만들었어요. 만찬 도중 깜짝 이벤트가 있었어요. 미카엘라가 특별히 준비한 불닭볶음면 요리였죠. 네덜란드식으로 치즈와 우유를 넣어 순한 맛으로 만든 버전이었어요. 참석자들이 모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이제 불닭볶음면이 네덜란드 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총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문화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융합되는 거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 최악의 실수가 결국 양국에게 최고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니.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지혜와 실수를 용서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네덜란드의 성숙함이 만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지 한 달 후 저는 동네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올라프의 가게였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불닭볶음면이 당당하게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예요. 올라프가 반갑게 맞아주며 매출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이 팔린다고 하더군요. 진열대 앞에는 네덜란드 젊은이들이 서서 불닭볶음면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제는 챌린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식사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죠. 어떤 학생은 치즈와 우유를 함께 집어들며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올라프가 설명하길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했죠. 한국 음식이 네덜란드 문화와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는 거였어요. 계산대 근처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조카 얀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와서 불닭볶음면을 사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정품 불닭볶음면이 들려 있었고 QR코드까지 꼼꼼히 확인한 흔적이 보였어요. 얀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지난주 학교에서 열린 한국 문화체험 행사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삼양식품에서 직접 나와서 올바른 제품 구매법을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이제 진짜와 가짜를 완벽하게 구별할 줄 안다며 자랑했어요. 삼촌,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얀이 수줍게 제안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트라우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거든요. 집에 와서 얀과 함께 불닭볶음면을 끓였어요. 얀이 네덜란드식 레시피를 가르쳐줬죠. 치즈와 우유를 넣으니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맵긴 했지만 맛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매운맛은 위험한 적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 말을 하자 얀이 환하게 웃었고 저도 따라 웃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암스테르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제 실수가 결국 더 큰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개방성을 깨달았어요. 문화적 편견 없이 과학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났죠. 며칠 전 미카엘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네덜란드 물류센터 건설이 본격 시작된다고 했죠. 내년이면 유럽 전역의 정품 한국 식품들이 안전하게 유통될 거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실수를 숨기는 나라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나라라는 거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대화와 협력을 선택하는 성숙한 민족이었죠. 여러분은 언제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